사회계약론의 혁명적 의미.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계약론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회계약론 일부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회자되는 문장입니다. 수사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이 문장으로 인해 프랑스를 포함한 절대 왕정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근대 민주주의 인민주권론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소의 말처럼 강고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쇠사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노예나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대부분 평생 노예나 노비로 살다가 죽었고,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농민으로 살다가 죽었죠. 신분제가 폐지된 근대 사회에서도 쇠사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쇠사슬의 종류와 형태가 달라지죠.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쇠사슬이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비정규직 회사원 장그래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영화 카트에 나오는 대형마트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은 또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자본과 노동 관계 속에서 노동자들이 과거 노예나 노비에 비해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자본과 노동 관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자유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주거의 자유, 이동의 자유는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지요. 이어 루소는 자유는 보존 목적에 따라 어떤 존재들은 명령을 하도록 또 어떤 존재들은 복종을 하도록 창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우월한 자질을 가진 목동이 가축대를 이끄는 것처럼 인간들의 목자들도 국민보다 우월한 자질을 갖고 있다. 왕은 신이고 국민은 가축이다. 칼라굴라 등 당시 지배적인 사고를 비판합니다. 루소는 이러한 관계의 근원은 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힘이 기성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사회계약론의 위대함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힘이 다했을 때 같이 사라지는 권리는
도대체 무슨 권리란 말인가? 강도가 으슥한 숲에서 나를 공격했다고 하자. 억지로 지갑을 내줘야겠지만 그 지갑을 감출 수 있을 때조차 양심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는가? 결국 강도가 가지고 있는 권총 역시 하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이 권리를 만드는 게 아니며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데 동의하기로 하자. 힘이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강도가 힘을 사용해 내 지갑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강도가 내 지갑에 대해 권리를 갖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도의 힘이 지갑을 내어주어야 할 의무를 내게 부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와 의무는 계약에서만 창출될 뿐입니다. 루소의 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 같은 인간들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떠한 권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만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위의 토대로 남게 된다. 힘은 인민을 억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힘이 인민을 억압할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고 인민이 억압당할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왕정 시기에 주권은 왕에게 있었고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등한 인간 사이의 계약이 권위의 토대라고 하니 당시로서는 경천동지할 사상이었죠. 권위의 토대가 신이나 왕이 아닌 무지렁이 백성들의 계약이라고 한 것이니까요. 물론 이 계약은 가상의 계약이죠. 이러한 사회 계약 사상의 뿌리는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입니다. 많이 들어본 책이죠. 여기서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코몬웰스가 설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수의 인간이 합의 및 각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모든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권리가 한 개인이나 합의체에 다수결에 의해 주어지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 투표한 자나 반대 투표한 자가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마치 자기 자신의 그것인 것처럼 승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평화롭게 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뿐이다.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6기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종식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는 관념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이러한 국가를 상징하는 비유죠. 그런데 홉스에게 이 국가는 절대 군주국을 의미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의 표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리바이어던을 소개하는 글은 많이 있지만 이 표지에 주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왕관을 쓴 군주의 몸통이 수많은 작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는 인민이 국가를 만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주의 머리는 인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이 그림에서 홉스가 상정하는 국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주는 머리, 인민은 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홉스의 사상은 인민 주권론을 주장했던 루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권위의 토대가 계약이라는 홉스의 발상은 혁명적이었고 이는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이 그림에서 군주는 세속 권력의 상징인 칼과 종교 권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을 지배해야 한다는 중세의 사고를 깨트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계약론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회체에 결합하는 계약은 그것이 오직 상호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다. 이 계약은 그것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또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다. 계약은 대등한 사람들 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대등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계약 조건이 맞아야 도장을 찍죠. 만약 상대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을 파기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민이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들었기에 그 국가의 요구에 머리를 숙인다는 관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국가나 정부가 우리를 자유롭지 않고 불평등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런 국가나 정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나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혁명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회계약론의 이면은 바로 혁명권의 인정입니다. 계약 파기자를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루소는 오직 합법적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이랬기에 루이 16세가 이 책 때문에 내 왕국이 붕괴되었구나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장과 9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혁명권은 영국 명예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저작물인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먼저 제시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1960년 4월 혁명,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0 민주항쟁 등을 통해 한국에서도 되살아났죠.